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 수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또 파행을 맞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이 대표와 정면 충돌했던 조수진 최고위원도 선대위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대위 전면 쇄신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 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책임진 민정수석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부동산 문제 등에 이어 아들 문제로 또다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첫 확진자가 나오고 20일 만에 227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가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각 병원에 군 의료진을 파견하고 무료 백신 접종소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도 맞았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서울 도심에서 집단 행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분류돼 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 검찰과 경찰에서 최근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제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공사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제 오전 11시쯤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처장의 죽음에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김문기 처장을 고소를 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공사 측은 김 처장이 회사 감사보다는 검찰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껴왔다고 설명합니다. 조계구의 그 감사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검찰 조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죠.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직원은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처장은 올 4월까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5년 민간 사업자 선정 작업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김 처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향후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처장의 죽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은 안면이 없는 사이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를 겨냥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대장동 실무진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에 대해 설계자라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구두 논평을 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지난 3일 울산 회동을 계기로 일단 봉합된 것처럼 보였던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결국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과 충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미련도 없다며 선대위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내에서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겸임해왔는데 대선을 불과 78일 앞두고 사실상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 각자 보직을 맡은 선대위 내 책임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불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업무는 계속한다고 했지만 선대위에 관해선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후보 말만 듣겠다면서 이 대표와 정면 충돌한 조수진 공보단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조 단장이 이 대표와의 충돌 이후 일부 기자에게 이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는 조 단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조 단장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이 대표는 사과를 받지 않았고 당대표실에서 기다리던 조 단장을 무시한 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심이 없고 전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는 사전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했고 김 위원장이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후보와는 별도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면으로 부딪힌 조수진 의원도 어제 저녁 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머드급 선대위에 잠복해 있던 고질적인 갈등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채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말로 지켜보기만 했던 윤석열 후보의 책임론도 거셉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완강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대적인 선대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며 백의종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선언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갈등의 핵심 축으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문제를 어제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 합의로 경선 이후 한 달간 끌어왔던 선대위 구성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보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터진 이번 사태에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당의 위기, 심각한 상황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선대위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선대위를 항공모함으로 비유하며 기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좀 욕을 먹더라도 좀 내가 좀 완강하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중간에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는 신속하게 적은 인원으로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호응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불씨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알려진 신지혜 씨의 영입 논란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신 씨 영입에 반대하는 항의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지지를 접겠다는 2030 여성들도 많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성이 보수가 아닌 건 확실해졌다. 말로만 청년의 말을 존중하고 실제로는 무시하는 꼰대당이 되어버렸다. 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게시판엔 그제 윤석열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에 합류한 신지혜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비판 글이 이어졌습니다. 20대에서 30대 남성 당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는 당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대위를 전횡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과거 성평등 이슈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첨예하게 부딪혀왔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났다며 이 대표를 히틀러에 빗댄 바 있습니다. 자신을 영입한 윤 후보를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을 지지하던 2030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 표를 끌어오겠다라고 그런 계산으로 신지혜 씨를 영입한 거라면 2030 여성들, 청년 여성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지극한 것이 아닌가.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그런 어떤 패거리 정치 경향을 보이지 않고. 신 부위원장은 페미니즘과 탈원전 등의 이슈를 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시대 준비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것도 건설적인 과정이라며 신 부위원장이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일단은 시간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영입이 능사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대선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의견차가 심각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자신이 집권하면 유예 방침을 강행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어제는 김부겸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일부 부작용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풀어주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엔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여당 대표도 이 후보 판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이나 규제의 중심으로 너무나 공급 대책이 제대로 없었고 금융 대책이 제대로 없어서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유예에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걸 입사 지원서에 쓴 아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논란이 일고 하루 만에 물러났는데요. 민감한 공정에 대한 문제였던 만큼 빠른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들이 각종 논란으로 사퇴한 일이 반복된 걸 야당은 꼬집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김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석의 아들 31살 김모 씨는 여러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적어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한 취업 시도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 수석은 관련 의혹을 인정하면서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임명 9개월 만에 김 수석이 물러나며 공직기강을 확립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불명예로 줄줄이 퇴진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의 대학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문제, 김종호 전 수석과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과의 갈등 국면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그만둔 민정수석이 5이나 되니 인사권자의 무능을 한눈에 보여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김 수석의 친형이 썼다는 글을 공유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해당 글에는 김 수석의 아들이 15년간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수석은 사퇴에 변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 곁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상황도 보겠습니다. 주 중반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또 크게 늘고 있는데요. 어제 화요일 하루 동안 7,000명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큰 건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강한 전파력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의료 체계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유치원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20명 나왔습니다. 의심 환자도 35명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전파도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원생이 다니는 학원과 원생의 가족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확진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수업한 강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하면서 부안으로도 옮겨갔습니다. 광주에서도 오미크론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 공공기관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오미크론에 감염됐는데 이들이 이용한 식당을 조사한 결과 9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도 8명입니다. 두 집단 감염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그다음에 변이 감시, 그다음에 접촉자 추적 관리 3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같이 강화된 조치가 되어야지만이 전파 속도를 최소화. 이들을 포함해서 하루 새 오미크론 확진자는 49명, 의심 환자는 43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27명이 감염됐는데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20일 만입니다. 델타 변이 때는 60일이 걸렸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약간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아직까지는 가벼운 증상만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환자가 급격히 늘면 연쇄 효과로 중환자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 최고 기록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또 한 번 국민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검사 지원과 또 부스터샷을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대규모 물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will purchase 1/2 billion. That's not million, billion with a B. Additional at-home rapid tests with delivery starting in January. 검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의 대규모 무료 검사소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각 병원에 군 의료진을 파견하고 무료 백신 접종소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조만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간 가장 많았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7일에 나온 25만여 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만이 해결책이라며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And just the other day, former President Trump announced he had gotten his booster shot. It may be one of the few things he and I agree on.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부스터샷 접종 사실을 밝혔다가 야유를 받았습니다. Both the president and I are vaxxed, and did you get the booster? Yes. I got it too. Okay, so No. That's all. There's a very tiny group over there. 이처럼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연말 실내 모임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기로 해 이번 정부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중일 3국 보건장관들이 어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각국의 정부와 경험을 공유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국경 이동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 대유행 시 서로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겠다며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새해 초까지 연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시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겼고 예결특위에서 아직까지 예산안이 넘어오지 않아 오늘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14,000여 가구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 말까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2000년대 최저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저 기록은 지난해에 19,000여 가구였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같은 무공해 차를 정부가 내년에 2배 늘려서 보급합니다. 50만 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5,500만 원 이하 16만 5천 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은 의무 구매 비율을 100%로 늘릴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쓴 아빠의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는데요. 전체 16만 9천여 명 가운데 4만 명 가까이로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20배로 늘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에 이뤄집니다. 술을 마시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50대 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수시간 동안 운전석 밑에 술병을 놓고 술을 종이컵에 따라 마시면서 버스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3,800세대 넘는 주민들이 80분가량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전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는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제재금 3천만 원을 물게 됐는데요. 지난 12일 경기에서 대전의 3대1로 앞선 시점에서 볼보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던지거나 아예 공을 건네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서 경기가 지연된 일에 대해서입니다. 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구단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던 뮤지컬 라이언킹 내한 공연이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으로 항공편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공연팀들이 제때 입국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호랑이 해를 맞아서 국립민속박물관이 호랑이에 얽힌 이야기를 한데 모은 특별전을 엽니다. 맹호도와 산신도 등 70여 점을 오늘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병상과 의료 인력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오늘 내놓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수도권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합니다. 정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 문제 등을 두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찾는데요. 오늘 전북 완주의 수소 관련 단지 건립부지에 방문하고 전북 선대위 출범식 등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관련 사망자는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나요? 네. 이스라엘 소로카 대학병원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YNET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있던 이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주가량 중증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을 완료했고 3차 접종은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26일에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확인됐는데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는 341명입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만든 백신과 관련해서 긴급 승인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는데요. 노바백스 백신 누바소비드가 유럽연합과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 사용 승인이 됐는데 누바소비드 백신은 WHO가 사용 승인한 10번째 백신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역대 가장 낮게 나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의 여파로 분석되죠? 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인구는 39만여 명 늘었습니다. 이는 1937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 증가 규모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직전 동기 대비 성장률 역시 0.1%로 조사를 시작한 19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예년보다 많았던 반면 미국인들이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이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반등했네요. 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봉쇄와 또 여행 제한 등으로 하락장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반발로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나흘 만에 상승한 건데요.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0% 오른 35,492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78% 상승, 나스닥은 무려 2.40% 올랐습니다. 전날 800달러로 추락했던 테슬라는 4.2%가 상승하면서 주당 $900대를 회복했습니다. 앞서 끝난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경제 성장세가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험을 압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일명 자대위는 오늘 오후 3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바로 앞 한계차로까지 집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299명에 대해서 지금 집회 신고를 했고요. 예방 차원에서 안전요원들을 30명 정도 추려서 지금 QR코드라든지 이런 행사 진행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 규모는 당일 알 수 있을 거란 입장입니다. 이들은 연말 데모까지 놓치게 돼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에 거리로 나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권투를 한다고 치면 1라운드에 잽을 맞잖아요. 그러면 좀 아프지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라운드라는 거예요.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잽을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현재 절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자영업자의 희생만 요구한다며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을 철폐하라는 문구를 담은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손실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닫고 가야지 어쩔 수 있겠습니까? 노련동에서 좀 친한 사장님들 5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광화문에 집회 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허용 인원 299명을 넘길 경우 해산시키거나 주동자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단 기존에 밝힌 소상공인 지원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이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은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써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들과 부인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상황입니다. 네거티브 공방만 남고 정책 행보는 실종된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선에 뛰어든 정치계 원로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17대와 18대, 19대에 이어서 네 번째 대선 출마이신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만 출마 당시에 비난이나 조롱을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예,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아니 왜 이래? 그랬는데 이 근래에 와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내일 유튜브를 개설을 하는데 네. 한 400명 정도였었던 게 어제 하루 새에 1,500명으로 늘었어요. 그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뒤에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축소를 얘기를 하고 네.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을 하는 축제여야 되는데 개헌 문제,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조금씩 네. 이해가 되고 동의를 얻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셨을 때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제 폐지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회나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대통령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만들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거진 도달했습니다. 네. 이걸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다원화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체제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 체제로 바꿔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한 정치 체제를 만들자. 그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하원을 갖춘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원래 의회가 중심이었고 대의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면서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돼갖고서는 내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법부까지도 대통령의 하수기관이다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말이죠.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대통령제가 완전히 편가르기 또 극한 대결의 중심지가 돼서 미국 국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결주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지향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정당 간에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유럽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해보자.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도 없었던 비호감 대선이다.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분으로서 또 정치계 원로로서 이번 대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에 나온 분들이 우리나라 국가 미래, 또 지금 그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사의 문제, 뭐 이런 거 갖고서는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걸 다 가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무한대결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당 간에 협의하고 타협을 하고 연립정부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전직 대통령이 이제 사면해야죠. 저는 작년 말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사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치적인 고려에 앞서서 대선에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우리나라 국격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이 계속 그 감옥에 가 있는 이런 나라의 어떤 모습은 이제 보여주는 걸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제3지대 후보들이 좀 더 확실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뭐 그것도 역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그 정치 권력을 함께 나눠 갖는 것이 돼야지, 제3지대가 제1당이나 제2당에 가서 뭐 들러붙는다, 이런 식의 제3지대가 돼서는 안 되죠. 그 제3지대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정권의 정책을 갖고 참여하는 이러한 유럽식의 제3지대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제3지대에서 어떻게 단일화, 연대를 통해서 권력에 참여하느냐, 선거도 전에 말이죠. 이런 것은 제3지대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제3지대 후보들 간에 뭐 연대를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좀 더 거세질 수도 근데 있는데. 연대 단일화의 목적이 뭐죠? 이게 의회가 중심이 돼서 네. 정치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같이 참여를 해줄래? 이것이 제3지대의 존재 의의지. 내가 제3지대 연대해서 뭐 정권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것은 제3지대 본래 뜻과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다른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겠다, 이렇게 물론 받아들이면 완주를 되겠습니까? 하고, 다만 우리나라 권력 구조 개편, 개헌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제1당이건 제2당이건 제3당 뭐 다른 당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연대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께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죠. 네. 미래를 보는 비전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극단의 분열 사회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정치 체제를 바꿔나가는 민주주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비전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장애인 또 어르신들에게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온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청백봉사상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시 토지정복과 신태섭 주소정보팀장이 마을 정자의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가장 어울릴 만한 도로명을 찾기 위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송정길로 한번 옛날 마을로 이거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번엔 측량에 나섭니다. 후배 직원들 앞에서 마을 정보와 기술을 나눕니다. 신 팀장은 개발 행위 허가 기간도 대폭 줄이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이끌어왔습니다. 남다른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오셨습니다. 직원들에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직접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 지역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도 있었고 또 피자를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제45회 청백봉사상 심사위원회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해 김해시청 봉사왕 신태섭 팀장을 대상 수상자로 정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업무뿐 아니라 봉사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상은 안성시 이지연 지방의료기술 사무관과 서울 노원구 하재홍 지방사회복지주사 등 5명이 받았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